네, 세 번째 발표는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파라과이 한인 이민 역사와 현황에 관하여 부산 외국어대학교 구경모 선생님의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파라과이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건데요. 사실 중남미 이민을 우리가 약간 분류를 해보면 사실 여기 뭐 전문가분들 많이 계시지만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하고 파라과이는 거의 뭐 유사한 그런 시기와 경로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요. 한인들 이민들 간에도 많은 교류가 있고, 물론 가테말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마길라도라라는 이제 미국의 나프타라는 거대 이제 그 시장에 더불어서 이제 뭐 과테말라 같은 건 이민자들이 생겼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파라과이라는 공간은 파라과이 자체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하고 같이 연계해서 좀 볼 필요도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요. 오늘은 제가 발표한 데 있어서 그냥 전반적으로 책에도 나온 내용이지만 전반적으로 좀 사진으로 제가 좀 빠르게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에는 어쨌든 좀 전시 관련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많이는 아니지만 뭐 PPT 한 몇 장 정도 끼워서 뭐 조사라든지 전시 부분도 제가 좀 재현할 부분도 좀 넣어봤습니다. 예, 넘겨. 파라과이 이민은 1965년이죠. 예, 그 보이스 벤호라고 해서 원래 네덜란드 화물선인데 이걸 개조해서 이제 여객선으로 개조한 거죠. 이걸 타고 이제 부산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에 걸쳐서 파라과이에 도착했는데 첫 이민자들이 계속 1, 2개월을 간격을 두고 계속 이제 이민을 계속 이제 간 거죠. 가서 이제 도착을 하게 됐고요. 그 도착 경로는 보면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항구에 도착을 해서 플라타 강이죠. 라플라타 강이라고 하는데 라플라타 강을 통해서 파라과이 강을 통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기차 타고 이제 파라과이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65년도에 이민자들이 갔고요. 이게 그 당시 모습입니다. 그 당시 이제 이게 이민사 책에 나온 사진인데요. 제가 이제 발췌해서 붙였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타고 갔던 배의 모습입니다. 보이스 벤호라고 해서 그 배의 모습이었고요. 이게 이제 당시에 1세대 한인이 이제 기록한 첫 번째 이 보이스 벤호를 타고 갔던 사람들이 기록한 항해 일지입니다. 항해 일지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항해 루트를 보면 제 그 발표문에 있는데요. 오키나와로 해서 싱가폴로 해가지고 이제 그 케이프타운이죠. 남아공으로 해서 아프리카로 해서 이제 대서양을 거쳐서 이제 그 상파울루 쪽으로 이제 뭐 산투스 쪽이겠죠. 산투스 쪽을 지나서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해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그런 루트를 택했고요.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지구를 반바퀴 이상 도는 그런 엄청난 여정이었죠. 그래서 중간에 무료할까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데서 관광도 하고 뭐 물건도 사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쇼핑도 하고. 여기는 홍콩이라고 하더라고. 홍콩 구룡공원인데 여기서 이제 쇼핑도 하고. 이 당시에 뭐 아까 최금자 교수님도 얘기하셨다시피 이 당시에 한인들이 굉장히 엘리트 계층들이었습니다. 갔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주로 뭐 교사나 뭐 아니면은 좀 자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기에 많이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배를 타고 있으면 배에서 막 선글라스 끼고 휴양하듯이 그런 식으로 굉장히 즐겁게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배 안에는 뭐 이런 식으로 생활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가족 단위로 이제 식사가 제공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안에서 뭐 영화도 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적도 지낼 때는 제사도 지내고요. 제사도 지내고 이제 무사 항해를 위해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민 초기를 보면 뭐 이게 아까 뭐 다 얘기하셨다시피 아르헨티나, 브라질 비슷할 겁니다. 뭐 실패한 이민지로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농업 이민이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게 그 당시에 그 토지를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황무지를 매입하는 바람에 제대로 이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던 거죠.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고 브라질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파라과이도 뭐 별반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1차 이민 정착지가 까가수라고, 이게 이제 과란이었는데요. 까가 이제 나무라는 뜻이고 과수가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밀림 지역이죠. 여기 밀림 지역에 도착해서 농장을, 여기 농사 짓기가 좋지는 않은 데입니다. 왜냐하면 밀림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농장에 도착했는데 황무지고, 그래서 이 당시에 제가 한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거의 눈물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과 박스에서 밥을 먹는데 눈물이 툭툭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당시 파라과이 정부에서는 그 구역 이외에는 나오지 말라고 이제 했었으니까요, 그죠? 나올 수도 없고 거기서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2년간이 거의 투쟁이라고 봐야 되죠. 2년간이 투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뭐 뒤에는 이제 풀리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황무지에서 농사를 짓기도 그렇고 해서 아레고아에 다시 이제 임시로 또 건물을 또 만들어줍니다. 파라과이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제 편의를 봐주고, 아레고아 지역은 꽈고스보다는 수도에서 가까운 지역입니다. 수도 아순시온에서 가까운 지역이라 가지고 좀 나은 지역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뭐 거기서 이제 대부분의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 당시에 이민 세대들이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로 치면 그 당시에 화이트 칼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거기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죠? 그래서 한국 정부가 다시 산페드로라는 지역에, 산페드로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브라질하고 접경 지역의 북쪽에 있는데요. 지금은 게릴라가 출몰하는 굉장히 오지입니다, 오지. 그 오지에 또 농장을 매입해서 이민자들 투입했는데 거기는 현지인들도 살기 힘든 데입니다. 여기서 살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예. 그래서 결국은 농업 이민이 실패를 합니다. 예, 실패를 하고, 여기가 이제 아레고아 학숙소 모습이고요. 여기가 산페드로 농장 한인 가옥입니다. 근데 지금 산페드로 농장에는 유일하게 한 가족이 여기에서 농사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 목축을 하고 있고 여기에 참깨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한 가정이 아직까지도. 네. 그래서 한인들이 이제 찾았던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제재소하고 이제 양계업입니다. 양계업. 특히 브라질도 양계업 많이 하잖아요, 그죠? 브라질도. 그래서 여기 한인들 중에 그래서 양계업을 하는 분들 중에 한 가정이 이제 몇 가정이 성공을 했어요. 그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구한서 씨라고 이민 1세대입니다. 이민 1세대인데 이분이 뉴트리 우에보라는 계란 공장을 차려가지고 굉장히 성공했어요. 그래서 지금 파라과이 내의 계란의 거의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면 될 거예요, 아마. 예. 이게 초기 양계장 모습이고요. 이게 바로 뉴트리 우에보 공장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아순시온 근처에 굉장히 현대식 시설로 지금 현재도 파라과이에서 굉장히 큰 공장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예. 이분이 이제 구관서시고요. 한인 회장도 하셨고. 예. 그 과정에서 한인들이 농업을 실패하고 한인들이 파라과이에서 정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제 직종은 이제 한국인들이 만든 거죠. 벤데도리라고 하는 직종입니다. 이게 벤데르가 이제 스페인어로 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벤데도리라는 이제 그 장사죠, 그죠? 일종의 이제 방문 판매 장사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방문 판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파라과이에서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공전이 히트를 칩니다. 왜냐하면은 직접 가가호호 방문을 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쉽게 말해서 외상이 되는 거죠. 그 당시에 파라과이에서 외상이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이 당시에. 그래서 너무 획기적인 거예요, 이 당시에. 그래서 한인들이 이 밴드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밴드가 없었다면 한인들이 이 이민 사회에서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겠죠, 그죠? 네. 이게 이제 당시에 밴드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건 이제 아주 초기 밴드 모습이고요. 이게 조금 더 발전하면 이제 오토바이 타고 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하고, 좀 더 이제 돈을 번 분들은 이제 자동차를 타고 밴드를 하는 거죠. 밴드. 그래서 이제 밴드 이후에 이제 이민이 안정기에 이제 접어들 때 이제 한인들이 했던 이제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제품이라고 합니다.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로 보면 간의 수공업 같은 섬유 옷을 만드는 당시에. 그래서 특히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 평화시장에서 일했던 분들이 그런 기술을 통해서 이제 옷을 만들었대요. 옷을 만드는데 그 당시에 남미가 그렇게 옷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여기서 한인들이 옷 만들면 그렇게 잘 팔렸다고 그럽니다. 기술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서 한인들이 굉장히 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가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기만의 공장 혹은 자기만의 상가,
그리고 혹은 자기만의 이제 집들을 이제 마련하면서 현지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정기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봉제 공장이고요. 지금 아마 봉제 공장 이제 한인들은 많이 이제 봉제 공장을 많이 안 하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지금 볼리비아나 이쪽 친구들이 이제 봉제 산업을 물려받아서 하는 것 같던데요. 한인들은 지금 이제 빠져나가고, 예. 지금 파라과이 같은 경우도 여전히 뭐 제품을 많이 하지만 굉장히 지금은 좀 많이 직종이 바뀐 상태입니다. 예. 이건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사시장이라고 하는 이제 한인 옷가게 상점이 모인 곳입니다. 보난사라고 하고요. 예. 지금도 그대로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예. 이건 이제 한인 상점 내부, 당시 7, 80년대 내부의 모습이고요. 지금 모습을 한번 잠깐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사진을 한 3년 전에 찍은 건데요. 한번, 예. 이게 이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메르카도 꽈뚜로라고 하는 사시장입니다. 사시장 모습이고요. 좀 굉장히 여기가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낙후되어 있어서 지금 파라과이에서 지금 정부가 이걸 이제 리모델링 하려고 지금 개발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래서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이게 만약에 리모델링이 되면 한인들이 초기 모습이 거의 다 이제 없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소한 여기 영상이나 혹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기록할 필요가 있다. 지금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요. 사실 이게 사시장의 이제 주요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아순시온에서 가장 큰 시장이고요. 예. 가장 큰 재래시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장 큰 재래시장이고 여기 상권은 거의 뭐 한인들이 주로, 특히 옷가게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인들이 주로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한국 식품점입니다. 식품점, 네, 한국 식품점 가게고요. 네, 식품점이고 이렇게 여기는 한일식품이라고 해서 컨테이너로서 이제 한국에서 떼와서 여기는 식품점뿐만 아니고 컨테이너를 떼와서 다른 가게에도 공급을 해주는, 한인 가게에 공급까지 해주는 그런 가게입니다. 이거는 이제 더 작은 규모의 이제 마켓인데 농원식품이라고 하는 마켓이고요. 이렇게 좀 여기는 이제 한인 식당입니다. 식당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한인 식당이나 식품점들이 사시장에는 과거 이민자들이 초기에 왔었던 그런 모습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네, 그걸 간직하고 있고요. 네. 이거는 이제 플렉스라고 해서 이제 잡화점이고요. 네, 잡화점이고 모두 사시장에 있습니다. 잡화점이고요. 이건 이달고라고 하는 굉장히 큰 빵집입니다. 저도 아주 자주 갔던 파라과이 있을 때. 예. 한국이 생각날 때면 여기서 팥빙수도 먹고, 예. 여기 현지인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빵집입니다. 예. 한국식 빵집이죠. 예. 이건 치킨집이고요. 이거는 이제 중국 쪽인데 이게 이제 사시장에 한국인 커뮤니티가 있고요. 그 건너편에 넘어가면 이렇게 중국 커뮤니티도 작게 있습니다. 예. 이렇게 중국 커뮤니티도 같이 붙어 있는. 근데 한국 커뮤니티가 훨씬 큰 그런 모습이고요. 이건 이제 파라과이 한국 학교입니다. 파라과이 한인들이 가장 이제 자긍심을 느끼는 단체입니다. 왜냐하면 파라과이 이민자들이 직접 땅을 이제 돈을 모아서 세웠다고 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는 이제, 그래서 뭐 확실히 검증은 안 해봤지만 파라과이 사람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게 파라과이 한인 후손들이 한국어를 굉장히 잘한다고 스스로도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 학교도 사시장 근처에 있습니다. 그 한국 학교 안에 한인회가 이렇게 있고요. 또 특이한 게 한국 학교 안에 이렇게 대사관 민원실이 있습니다. 여기 워낙 한인들이 많다 보니까 좀 간단한 민원은 여기서 또 다 처리를 합니다. 대사관이 이제 신도시에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재밌는 게 파라과이 한인 사회가 지금 굉장히 재밌는데요. 지금 이제 한인 세대가 1.5세대, 2세대가 나오면서 직종이 다변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이제 이 글로벌화되면서 특히 브라질 시장에 이제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으니까 그 브라질 시장을 타겟으로 한 마낄라 기업들이 지금 파라과이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예전에 없던 한국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직종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뭐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가 상점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전문직에 종사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한국 기업,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취업하는 한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THN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브라질에 현대자동차가 진출하면서 현대
그 자동차 유행하는 자동차 HB20인가 뭐 H20인가 그 자동차가 이제 많이 팔리는데 그 자동차의 부품을 만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협력업체죠. 협력업체인데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인들은 한 30-40명 정도 이렇게 지금 여기 취업해 있고요. 일성건설 같은 경우에도 한인들이 굉장히 많이 취업을 해 있고 왜냐하면 한인들이 한국어도 잘하고 현지에 살고 그리고 스페인어도 잘하니까 현지 기업들이 굉장히 선호하죠. 선호하면서 여기 이제 취업을 한 상태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의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바뀌면서 한인들의 그런 생활 모습도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이건 제가 이제 그냥 상징적으로 찍은 건데 서울 레스토랑인데 이게 원래는 아까 제가 보여줬던 사시장 있죠. 그 좀 허름했던 낡았던 사시장에 원래 있었는데 거기서 나와서 이게 센트로라고 하는 중앙으로 나와서 현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음식을 현지인화해서 굉장히 성공한 지금 음식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죠. 과거에는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만 장사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이제 더 큰 밖으로 나오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커피빈이라든지 이런 커피 체인점도 한국식 커피 체인점이 여기 이제 중심지죠. 아순시원 중심지에 이렇게 생겨서 이런 것도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음식점인데 이제 완전히 여기는 이제 고급화해서 지금 우리로 치면 아순시원에 우리 강남 쪽에 해당되는 신도시에 이렇게 레스토랑을 근사하게 차려가지고 이제 현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오는 그러니까 그 손님 타겟을 완전히 굉장히 이제 넓게 해서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THN 회사입니다. THN 회사인데요. 이건 회사를 이제 임시로 그 당시에 이제 했던 모습이고요. 여기 보면 지금은 회사를 굉장히 크게 지었습니다. 근데 제가 크게 짓고 나서 제가 가서 찍은 사진이 없어서 옛날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이때는 임시 공장에서 이제 THN이 작업하던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현지 인력을 교육할 때 저 교육하는 저기 여성분이 한인이죠. 한인이 이제 스페인어가 잘 되고 이제 한국어도 잘 되니까 이런 식으로 현지인들을 교육을 합니다. 예. 이건 이제 지금은 이제 공장이 완료됐는데요. 이제 설립됐는데요. 그때 이제 계획도입니다. 공장이 한 2,000명 규모, 굉장히 큰 규모죠. 그래서 여기 한인들이 많이 이제 여기 이제 직접 여기 이제 일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지금 파라과이 같은 뭐 아르헨티나나 브라질도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민 사회가 굉장히 지금 변화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2세대가 나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현지에서도 구분합니다. 배를 타고 온 세대와 배를 타지 않은 세대는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온 세대는 굉장히 이제 좀 그 자부심이 있죠. 본인들이 역사성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저도 거의 이제 파라과이를 학기마다 한 번은 가거든요. 제가 가면 제가 아는 분들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이제 그 역사를 알 길이 없습니다. 사실 그게 굉장히 시급한데요. 그래서 이민 1세대라든지 이런 배를 타고 온 세대들에 대한 그들의 역사라든지 증언이라든지 구술사 수집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박물관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혹은 재외정포재단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연구 분과가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저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게 돌아가시면 이제 뭐 도저히 이거는 그 구술을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인들이 만든 공식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보관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스캔을 하든지 디지털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할 필요가 있고요. 비공식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으로 보유한 일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일기라든지 모임 문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도 저도 몇 건을 봤는데 잘 안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연구자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한인 연구한 분들이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는 모르겠는데 자료를 가져갔다가 주지 않은 분도 있고 뭐 그런 사례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할 때 실제로 이런 것들 조사할 때 쉬운 게 아닌 게 랍보가 믿음 관계가 없으면 자료도 잘 보여주시질 않습니다. 실제로 연구자하고 그런 관계가 없으면.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제 이렇게 볼 때 좀 조심해서 제가 좀 보여달라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걸 가져오기보다는 저는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제 가져오는 편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거는 한국 학교 교지입니다. 창간호 교지인데요. 이걸 보관하고 계시더라고. 깜짝 제가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2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랑 친해지니까 이걸 내놓으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물어도 보여주시지 않다가 이제 나중에 친해지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던데 이런. 사실 이런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이제 뭐 충분히 잘 관리를 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빨리 이제 좀 어떻게 디지털화해서 좀 어떻게 전시라든지 아니면 아카이브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한국 학교에서 이렇게 한인들에 대한 현황들을 조사도 했더라고요. 자기들이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자료였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교지 1회 창간호를 만들었던 분들의 모임입니다. 모임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단지 이런 사진을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들이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누군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사진만 보면 물론 뭐 이렇게 사진 뒤에 이렇게 상세히 적은 분도 있지만은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들어왔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사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구술사에 대한 조사가 빨리 이루어진다면은 좀 뭔가 그 지금 1965년 이후에 쭉 진행되었던 좀 이민사에 대한 좀 이야기들이 좀 풍부하게 좀 새롭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